네,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뒷부분 쭉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019년 ACCH, AHA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이제 바뀐 부분들 중심으로 테이블 피겨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레이트 컨트롤인데 이제 이전에 없었던 레이트 컨트롤과 리듬 컨트롤 중에 이제 어떤 스트래티지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이러한 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듬 컨트롤 할 건지, 레이트 컨트롤 할 건지, 이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하다고 클래스 1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전엔 이제 심토마틱 페이션트에서는 하트레이트 80, 그리고 에이심토마틱에서는 110회 밑으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환자의 심텀에 따라서 이제 100에서 110 밑으로 조절할 것을 2AB로 레코멘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프레젠테이션과 이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는 표가 또 추가가 되었는데, 심토마틱 AFib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증상 조절이 메인이 되겠고, 타키카디아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의 경우는 하트 펑션의 그 개선, 그리고 ICD를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이노프로프리에이트 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CRT를 갖고 있는 환자는 바이벤 페이싱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키브라디 환자에서는 호스피탈라이제이션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레이트 컨트롤을 그 전략을 짜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약제별로 그 레이트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큐트와 롱텀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프리엑시테이션에 관련된 레이트 컨트롤은 다른 챕터로 빼서 뒷부분에 따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큐트 레이트 컨트롤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된 거는 차이가 없는 부분이고 이전에 이제 하트 페일리어 파트에 들어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그 어큐트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 디곡신을 사용하는 것이 그 어큐트 레이트 컨트롤 챕터로 옮겨져서 2AB로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그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IV 마그네슘을 써볼 수 있다는 것이 2A 레벨 A로 그 레코멘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2AB였는데 그 크리티컬리 일한 환자이거나 또는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리어에서 그 인트라비너스 아미오다론을 사용하는 것을 2B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그 논 디하이드로피리딘 CCB를 그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쓰지 말 것을 이제 3C로 설정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3B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표이고 약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있는데 이제 엘리미네이션 하프라이프나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 있었고 디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25에서 0.25였는데 0.0625부터 그 표에 나와 있고 아미오다론의 경우는 300ml 로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150에서 300ml 로딩으로 되어 있고 그 오랄 폼의 경우에는 제네럴하게는 IV 폼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코멘트가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바뀐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에 추가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내용을 이제 피겨로 다 정리해서 한 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한지를 먼저 평가를 해서 언스테이블한 환자는 카디오 버전을 레코멘드하고 스테이블하다면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디컴펜세이션 상태인지를 평가를 해서 그렇다면 이제 아미오다론을 투비로 권고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블로커, CCB 아니면 디곡신 그리고 아미오다론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마그네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롱텀 레이트 컨트롤입니다. 보시면은 그 언더라잉 सब스트레이트나 이제 코모비드 컨디션에 따라 이제 베타블로커나 CCB를 롱텀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요 뒷부분에 요 멘트가 좀 추가가 되었고 그 권고 수준은 똑같고 이제 디곡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디곡신 사용할 경우에는 타겟 레벨을 1.2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또 디곡신과 관련된 내용이 원래 하트 페일리어 파트에 있었는데 이제 다 레이트 컨트롤 부분으로 옮겨와서
AFib과 하트 페일리어가 있을 때 디곡신을 롱텀 레이트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다른 에이전트들과 같이 또는 모노테라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2A의 B로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는 크게 바뀐 내용은 없는데 이제 CCB를 이제 EF 40% 미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이제 드로네다론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3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롱텀 레이트 컨트롤도 또 피겨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때는 이제 EF 40%를 기준으로 베타블로커나 논 디하이드로피리딘 CCB 또는 이제 디곡신 40% 이하일 경우에는 베타블로커, 디곡신 그리고 CCB는 쓰면 안 되겠고 드로네다론도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달 어블레이션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노달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이니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설정을 할 때 레이트를 80에서 90으로 맞춰줘야지 이제 서든 데스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클래스 1C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전에도 있던 내용이긴 한데 라피드 그 AP RVR 환자에서 이제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노달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제 추가된 코멘트는 이제 심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QOL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이제 노드 어블레이션을 하고 페이스메이커를 할 경우에는 어블레이션 하기 전에 또는 그 세임 데이에 이제 임플란테이션을 진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과 이제 노멀 EF를 가진 환자에서 AV 노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을 고려를 할 것을 2B의 C 레벨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SP에 관한 내용도 그한 9년 사이에 이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레이트가 느릴 경우에는 그 브래디 인듀스드 VP 때문에 이제 서든 데스가 많다고 해서 노드 어블레이션 진행한 다음에는 페이스메이커 세팅을 이제 80에서 90회로 하라고 권고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듬 컨트롤입니다. 리듬 컨트롤에서도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앞서서 먼저 목표를 조금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의 중요성을 보여준 논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퍼시스턴트에서 이제 LV 펑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 리듬 컨트롤이 1B로 레코멘드가 되고 있고 심토마틱 AP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이 이제 심텀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이제 2AB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PB 진단된 지 1년 미만의 이제 환자들에게서 리듬 컨트롤은 그 입원율과 스트로크와 모탈리티를 줄인다는 것 또한 이제 그 이전의 랜덤 스터디를 통해 이제 2AB로 들어가게 되었고 AP과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이 이제 심텀 개선 그리고 아웃컴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2AB로 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P 환자에서 이제 리듬 컨트롤 전략을 취하는 것이 AP 프로그레션을 줄인다. 이것도 2AB로 들어가게 되었고 AP에 의한 심텀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리듬 컨트롤을 트라이 해보라는 것도 이제 2B의 C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 컨트롤 전략이 이제 마찬가지로 뭐 디멘시아나 카디악 스트럭처 업노말리티의 그 월스닝을 또 막아준다는 것 또한 2B의 B로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환자에서 레이트 컨트롤을 좀 더 페이버 해야 되고 어떤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을 페이버 해야 되는지 환자 팩터와 그 이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아나토미 팩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환자 셀렉션의 이제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제 또 피겨로 정리를 해서 AP 버든을 줄여야 되는 환자에서 일단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 어떠한 스트라테지를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고 안티아리드믹 드러그로 갈 건지 카테터 어블레이션으로 갈 건지 수술로 갈 건지 이거를 정하도록 피겨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듬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스롬보 엠볼리즘에 관한 내용으로 약간의 이제 모디피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3주, 4주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미징 이밸류에이션도 동등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 프라이어 3주에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미징 이밸류에이션을 할 것을 클래스 1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1C였는데 이제 카디오 버전 하고 난 이후에 4주 동안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거는 1B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인데 프리카디오 버전 이미징에서 이제 스롬보스가 디텍션이 된 경우에는 3주에서 6주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충분하게 하고 다시 이미징 검사를 반복하라고 1C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LAA 오클루전을 하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징 이밸류에이션을 할 것을 또 2B의 B 수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AA 오클루전을 한 환자에서 레지듀얼 릭이 있을 경우에는 페리카디오 버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고려할 것을 2B의 C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 듀레이션이 48시간 미만인 환자에서 페리카디오 버전 이미징을 할 것을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높은 즉 차드바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인 환자에서 이제 2B의 C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모디피케이션 한 내용인데 페리카디오 차드바스크 스코어가 0에서 1점인 환자들에게서는 프리카디오 버전 이미징이나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한 베네핏이 언설튼하다 이렇게 2B의 C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피겨로 또 정리를 해놨는데 APB 일단 포스트 카디악 서저리 세팅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LAA 오클루전을 한 환자인지를 또 감별을 해야 되고 수술 세팅이거나 이제 LAAO 시행한 환자에서 이제 인트라카디악 스롬보스가 이미징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3주에서 6주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고 이미징을 리피트 하라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렉트리칼 카디오 버전입니다. 이전보다 일렉트리칼 카디오 버전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중요성도 조금 올라갔는데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이미디어트한 일렉트리칼 카디오 버전을 1C로 권고하는 것은 동일하였고 이제 파마콜로직 카디오 버전이 언석세스풀한 경우에 일렉트리칼 카디오 버전을 고려하는 것을 1C에서 1B로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일렉트리칼 카디오 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에너지 딜리버리는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QRS에다가 해야 된다는 것이 1C로 들어갔고 최소한 200줄 바이페이직 에너지로 해야 되고 그리고 APB 이제 롱거 듀레이션이거나 처음에 이니셜 샥을 줬을 때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하이어 에너지 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아리드믹 드러그를 프리트리트먼트로 처방을 하면서 카디오 버전 하라고 2A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오비즈한 경우에는 매뉴얼 프레셔를 더 많이 주고 에너지도 더 올려야 된다고 이거는 2B의 C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듬 컨트롤 약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약제보다는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게 되어서 보시면 파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에 대한 내용이 이전에는 1C였는데 2A의 C로 내용이 권고 수준이 바뀌었고 요거는 이제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이브틸라이드의 경우 이제 파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에 사용할 수 있고 EF가 떨어진 환자들을 제외하고 노말인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2AA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미오다론 사용하는 내용은 이제 변화가 없었고 피린더 포켓에 관한 내용이 2A의 B였는데 이제 2A의 A로 약제는 마찬가지로 플레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설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새롭게 프로카이나마이드가 추가가 됐는데 IV 프로카이나마이드를 AP 리듬 컨트롤에 사용을 하는 것을 레벨 2B의 B로 레코멘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에 관한 테이블도 조금 모디피케이션이 됐는데 그 이전에 사용하던 어 약제들 동일하고 이제 프로카이나마이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 내용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이너스 리듬으로 컨버전 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하프라이프 등과 같은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마콜로직한 또 카디오 버전 그 정리한 피겨를 보시면 APB에서 LP 펑션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노말 펑션일 경우에는 아미오다론, 이브틸라이드, 프로카이나마이드로 사용할 수 있고 EF 떨어진 환자는 아미오다론 그리고 이제 어 아웃페이션트의 경우에는 필 인 더 포켓으로 플레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너스 리듬 메인터넌스를 위한 안티아리드믹 드러그인데 APib에서 이제 EF 저하가 동반된 환자에서 도페틸라이드나 아미오다론 사용이 이제 도페틸라이드의 경우 1A였고 아미오다론의 경우 1C였는데 이제 2A, B, A, B로 이렇게 좀 권고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약제별로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클래스 1A로 주고 있었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근거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약제마다 이렇게 권고 수준을 다 다르게 주게 되었습니다. 플레카나이드와 프로파페논의 경우 2AA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드로네다론의 경우는 decompensated APB나 severe LV dysfunction이 없는 경우에 이제 2AA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내용 자체에는 크게 변화는 없고 도페틸라이드, 오랄 아미오다론 사용, 소탈롤 그리고 클래스 3는 이전이랑 동일하게 이제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있는 환자에서 원시 드러그 쓰지 말 것과 드로네다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제 정리를 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LV 펑션과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서 노멀 하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들을 순차적으로 써볼 수 있겠고 구조적인 이제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이나 도페틸라이드, 소탈롤 그리고 플레카이나이드와 프로파페논은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그 안티아리드믹 에이전트를 인페이션트 그러니까 입원 상태에서 이제 이니시에이션 하도록 그 하고 있는 약제에 관해서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도페틸라이드의 경우에는 최소 3일간 입원을 해서 이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나 EKG 모니터링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레스트 상황에 대비를 해서 요 정도 입원 기간을 둬야 된다고 1A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탈롤도 그 입원해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랩을 해 봐야 된다고 2A, 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필 인 더 포켓을 사용할 경우에도 이니셜 도즈는 이제 입원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2A에 B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 관련된 표고 이전이랑 달라진 점은 이제 본 윌리엄스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서 어느 채널에 어느 이온 채널에 작용하는지를 써 놨고 그 내용에는 이제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좀 새롭게 표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 놨는데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과 의사들이 비교적 놓치기 쉬운 조금 코네얼 쪽의 마이크로 디파짓이나 더마톨로직 사이드 이펙트나 뉴럴로지컬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팔로우업 테스팅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검사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드로네다론 사용할 때 리버 테스트 6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되고 소탈로 사용할 때 3에서 6개월 내에 EKG 팔로우업 그리고 포타슘 마그네슘 레벨 팔로우업 등의 내용을 또 정리를 해 놨고 얼마마다의 간격으로 또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중요성이 많이 밝혀진 만큼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이전에는 파록시즈말 AFib에서 클래스 1A, 퍼시스턴트 AFib에서 클래스 2A의 A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심토마틱 AFib의 경우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클래스 1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또 새롭게 추가가 돼서 비교적 젊고 코모비디티가 적은 환자에서 심토마틱 파록시즈말 AFib이 있는 경우에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퍼스트 라인 테라피로 권고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클래스 1A로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심토마틱 또는 이제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트한 플러터에서도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1A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AP 환자에서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트한 다른 SVT가 있을 때 어디셔널 어블레이션 하는 것도 2A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록시즈마리아 뭐 이전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퍼시스턴트 AP 환자에서도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퍼스트 라인 테라피로 권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2A의 B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 하는 것과 안티아리드믹 드러그 세라피를 하는 것의 이제 이코노믹 밸류는 인터메디에이트 하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셀렉티드 페이션트에서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미니멀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이제 AP 프로그레션에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이 2B의 B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표도 새롭게 들어갔는데, 이제 클래스 1A로 AP 환자의 치료에 카테터 어블레이션 치료에 있어서 PBI가 프라이머리 리전 셋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1A로 써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어블레이션 스트래티지, 예를 들어 뭐 포스테리어 월, 로볼티지 에어리아, 컴플렉스 뭐 프랙셔네이티드 일렉트로그램, 로터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설튼하다는 내용이 2B의 B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테터 어블레이션 이후에 이제 리커런트한 AFib 매니지먼트 하는 경우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어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거나 안티아리드믹 드러그 세라피가 이제 유용하다는 내용이 1B로 들어가 있고, 카테터 어블레이션 이후에 안티아리드믹 드러그를 숏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리 리커를 줄인다는 내용이 2A의 A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카테터 어블레이션 전후로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파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INR 타겟을 2에서 3 사이로 맞출 것을 이제 1B로 권고를 하고 있고, 도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하게 쓰거나 미니멀하게만 끊으라고 이제 1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이후에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최소 3개월 유지를 해야 된다고 1B로 또 권고를 해 놨고, 롱텀한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롱 리스크, 차드바스크로 이제 대변되는 스트롱 리스크를 평가해서 하라고 1B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AP 카테터 어블레이션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표도 이전에 있던 표이긴 한데, 그 내용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이제 컴플리케이션 빈도,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이 언제 생기는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좀 새롭게 추가가 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와 ICD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페이싱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 AV 싱크로니를 잘 맞춰야 되고, 벤트리큘러 페이싱을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내용이 1A로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티타키카디아 페이싱을 최소로 해야 된다는 내용도 2B의 B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돼서 AP 프로그레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2B의 C로 들어가게 되었고, APib을 서프레션 하기 위해서 이제
에이트리얼 페이싱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은 하지 말 것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지컬 어블레이션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어,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에서 콘커미넌트하게 서지컬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는 것이 2A의 C에서 2A의 B로 올라오게 되었고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를 이제 3개월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2A의 B로 새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2B의 B로 스탠드 얼론 AFib 서지컬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피카디알, 엔도카디알 하이브리드 어블레이션으로 내용이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에서 AFib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 파트에서 하트 페일리어 환자를 따로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스페시픽 페이션트 그룹에서 또 신부전 환자를 따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새로운 챕터로 만들어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AFib 리듬 컨트롤과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챕터를 따로 빼서 이러한 표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매니지먼트 보시면 하프레프의 AP 환자에서 어그레시브한 리듬 컨트롤이 1B로 이제 새롭게 권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P과 하프레프 환자에서 카테터 어블레이션은 이제 심텀, QOL, 벤트리큘러 펑션 그리고 아웃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2B에 비해서 1A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프 페프 환자에서도 심토마틱 AFib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2A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이곡신 사용하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고 IV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Fib RVR인 경우 이전에는 1B로 권고를 했고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아미오다론 사용은 이제 2A의 C였는데 지금 이제 2A의 B로 정리해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프레프 환자에서 50% 기준으로 그 하프레프 환자에서 노드 어블레이션 그리고 바이벤 페이싱 내용이 이제 새롭게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AP, 파트 페일리어 그리고 바이벤 페이싱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이제 이펙티브한 페이싱 아웃컴을 얻기 위해서 그 파마콜로직 세라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드 어블레이션을 2A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AP 빈두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 환자에서 롱텀 서베일런스 할 것을 또 2A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P 빈두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 환자에서는 좀 스트릭트한 레이트 컨트롤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레스팅 시에 80, 이제 모더레이트 엑서사이즈의 경우 110으로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드 어블레이션을 진행한 AP 파프레프 환자에서 히스번들이나 이제 LBB 페이싱과 같은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은 2B의 C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밑에 이제 하프레프 환자에서 뭐 CCB나 드로네다론 쓰지 말라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의 바탕이 된 이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들을 정리를 해놓았는데 뭐 AATAC, 캐슬AF, 카바나, 랩트 같은 중요한 그 RCT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트 페일리어와 AFib이 있을 때 일단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GDMT를 먼저 해야겠고 스롬보 엠볼리즘에 대한 적절한 프로필락시스를 진행을 하고 동반된 리스크 팩터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 할 수 있으면 이제 카디오 버전 일렉트리컬 또는 파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 진행을 하고 레이트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진행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약제를 사용해서 레이트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려면 이러한 팩터들을 확인을 해서 뭐 AP 메디에이티드 CMP가 있거나 하트 페일리어가 얼리 스테이지거나 스카가 없거나 아니면 환자가 젊거나 한 경우에는 카테터 어블레이션 쪽으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고 하프 레프의 경우 클래스 1, 하프 페프의 경우는 클래스 2A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스페시픽 페이션트 그룹에서 APIP에 대한 매니지먼트 관련된 챕터인데, 얼리 온셋 APIP, 그리고 지네틱 테스팅에서 이제 내용이 조금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멀티 제너레이셔널한 패밀리 APIP이 있는 경우에 제네틱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이제 2B의 C 정도로 권고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돼서 unexplained APB 30세 이전에 확인이 되었을 때 이제 리엔트란트 SVT 치료를 같이 해줄 것을 클래스 2B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전에 또 APB 확인된 경우에 리스크 팩터가 뚜렷하게 없는 경우에는 제네틱 카운셀링과 제네틱 테스팅을 모두 해볼 것을 2B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 선수에서도 이전에 없었던 내용인데 이제 APB 있는 경우에 PVAI를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이게 2A의 B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오베시티에 대한 내용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챕터가 새로 추가가 되었고 특히나 미국의 경우 이제 비만 환자가 많아서 클래스 3 오베시티가 따로 또 챕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3, 오비시티부터는 다음번에 하면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몇 교수님. 번이나 더 남았어요? 이 챕터가 마지막 10이 마지막이긴 합니다. 아, 그럼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소제목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면 좀 길 것 같긴 좀 한데. 길 것 같아요. 그럼 네. 그거는 다음번에 마무리하는 걸로 예, 하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네. 리듬 컨트롤 위한 엔티리스믹 드럭 테라피가 전부 2A로 바뀌었어요. 이게 약제별로는 다 2A로 해놨더라고. 이전에 1A로 나와 있었는데. 잠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듬 컨트롤의 처음 이니시에이션은 전부 2A로 돼 있네. 이시이션. 68%인 8페이지인 그림 봐도. 아, 근데 또 카타타블레이션은 드럭이 인에펙티브한 경우엔 또 1으로 돼 있고. 이 약제별로는 다 2A로 써 있는 게 맞네. 그전에는 1이었죠? 네, 1A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추가할 사항 없습니다. 김태훈 선생님, 정보영 선생님 먼저 나간다고 아까 말씀. 네, 뭐,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